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남편의 계모 시어머니를 만나서 10여 년간 온갖 서름과 시집살이를 당한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50을 바라보는 결혼 20년 차 주부입니다. 저도 마음까지는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며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단기간에 커지는 바람에 남편도 덩달아 직장에서 연봉도 많이 오르고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즈음에 시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경기도의 한 동네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을 한 채를 생전증여의 형식으로 명의 이전해 주셨어요. 그때 남편은 무슨 직감이 있었는지 땅과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을 몽땅 받아서 건물을 허물고 5층짜리 빌라를 한 채 지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땅값이나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엄청 뜯어 말렸었어요. 그런데 1년여에 걸쳐 빌라를 건축하자마자 주변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건물값이 크게 올랐죠. 당시 남편은 그 빌라의 사업주를 제 명의로 해 두었고 저는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 횡재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건물을 중요해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었답니다.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이라면 진짜 진절머리가 났었거든요. 서러운 보리개떡 같았던 시집살이만 장장 10년을 했었는데 그즘 저의 인내심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가장 큰 원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붓 어머니로 남편이 어릴 때 집에 들어오시어 그렇게 남편을 많이 구박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계모 시어머니 사이에서 남편과는 5살이나 차이 나는 시동생을 낳고 나서는 시아버지마저 남편보다는 시동생을 더 끔찍히 챙기셨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에는 그런 사정을 모르다가 결혼 직전에야 남편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 그때 대강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게 되었죠. 시댁으로 인사를 가는 날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지금 집안 사정이 좋질 않아서 너희들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해줄 게 없어. 그래도 좋다면 결혼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니?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너희 시아버지가 다행히 건물이 한 채가 있어. 거기 지하실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거기 수리해서 살려면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관계는 분명히 해야 하니까 월세는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첫 결혼인데 친척들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의 예단은 준비해라. 필요하면 내가 생각해서 정리해 주마. 저는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만 멀뚱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남편은 한숨 쉬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건물 지하실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 곰팡이도 많고 습기도 많은데요. 더군다나 바로 맞은편이 노래방이잖아요. 술 마신 사람들 연신 드나들 텐데 어떻게 그런 곳을 신혼집으로 씁니까? 새어머니야 제게 돈 쓰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집안 장남인데 최소한의 것은 도와주셔야죠. 아버지 제가 여태껏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없잖아요. 대학 가서도 저 틈틈이 일해서 생활비 썼고 집에 용돈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동생은 복학하자마자 통학하라고 차 한 대 뽑아주시고 아르바이트 시키시지도 않고 매달 용돈도 많이 주신다면서요. 제가 동생 시샘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최소한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껏 돈 쓰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버지 양자도 아니고 친자식인데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홀드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남편을 째려보았고 연신 뭐라 궁시렁거리셨어요. 시아버지도 인상을 팍 쓰시며 호통을 칠 것 같은 기세였죠. 남편도 화가 많이 났던지 그런 시아버지에게 꿋꿋이 대응했죠. 시댁에 처음 인사 간 날 부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봐 엄청 조마조마했네요. 시아버지는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말씀을 돌리셨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한마디 하려고 할 때 폭발하셨지요. 세 사람 인사 자리에서 당신도 너무 말을 막 하는구만. 그래도 명색이 애미라고 큰애 결혼하는 거 맡겨달라고 해서 그러마했더니 뭘 하나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나가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살면 되었지
어릴 때 구박하던 것처럼 결혼을 빌미 삼아서 구박하는 모습을 나보고 또 보고만 있으라고? 당신은 날이 갈수록 철딱서니가 더 없어지는구만. 큰애 결혼 문제 이러쿵저러쿵 나서기만 해봐. 이번에는 가만 안 있어. 그리고 큰애 너도 그래. 그냥 네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우선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봐 새아기 있는 데서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대들면 되겠냐?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친모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야. 명심해. 시아버지는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으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무섭게 화를 내고는 하셨죠. 어쨌든 시어머니의 방해 속에서 시아버지는 남편 직장 근처의 빌라집 전세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셨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결혼 비용은 남편과 제가 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의 화는 결혼 후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 오밤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만 시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폭주를 하셨다며 남편과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깨웠고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얼른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잠잠하나 했더니 또 그러시네.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이면 10중 8구 어머니랑 동생이 사고친 날인데 오늘이 또 그날인가 보다. 어머니나 동생이나 맨날 꼴통짓을 하니 아버지도 한 번씩 화내시는 건데 그럴 때면 밤이고 낮이고 날 불러서 아버지 화 풀어주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인지 가보면 알겠지. 난 거기서 바로 출근할 테니까 당신 얼른 자. 당신도 내일 출근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같이 오라고 했기에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예 출근 준비를 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시동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보듬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째려보시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는 저러신다. 고작 교통딱지 하나 끊어왔다고 저렇게 역정을 내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눈 감고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고작 교통딱지? 음주운전 해가지고 전봇대 들이받고 벌금 300만 원에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고작 교통딱지라고? 애미가 그 모양이니 자식이 잘 될 턱이 있나? 대낮에 음주운전이 말이나 되냐? 거기다 사람 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 감춘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동네 소문 다 났어 이 사람아. 둘째는 큰 사고 쳤다고. 시동생이 저의 결혼 직전에 음주사고를 냈고 그걸 시아버지께 감추고 있다가 벌금 문제를 시아버지 몰래 처리하려다가 딱 걸려버린 것이었어요. 대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는 건 그렇다 쳐도 음주운전하고 벌금에 면허 취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정신세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꼴로 평일이며 휴일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시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뽀로로 전화를 해서 남편과 저를 호출하여 시아버지를 말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말실수, 행동실수, 재산 탕진 등등 시도 때도 없이 시아버지 부하를 치밀게 했지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혼날 걸 저한테 푸느라 시댁에 들어갈 때면 잔소리며 타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어머니가 불러서 제가 시댁에 들어가는 날이면 왜 그때마다 집안 대청소며 이불 빨래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일부러 그러는구나 싶어서 어느 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대뜸 짜증난 목소리로 화내시더군요. 아이 가졌다고 지금 유세했더니? 옛날 어머니들은 밭일 하다가도 애 낳고 그랬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네가 일 못할 때쯤 되면 그만 나오라고 할까 봐서 지금 미리 선수를 치는 거니? 부부는 닮는다더니만 어쩜 애가 지 남편 닮아 음흉하니? 앞으로 오지 마라. 네 시아버지께는 네가 오기 싫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남편까지 들먹여 가며 거기다 더해 꼭 시아버지께 이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도 서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기어코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비가 아까워서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버스는 10,000원이었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뜨끈하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주변에서도 놀란 나머지 사람들이 버스를 세워주었고 119를 불러주어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서러운 마음에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부랴부랴 오더니만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시댁에 전화해서 뭐라 한 모양입니다. 몇 시간 뒤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다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쯤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질책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답해라. 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지가 어디 가서 나댕기다가 양수 터트려 먹고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지금 내가 큰애 친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모함하고 막 하는 거야?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정말? 병실에 다른 산모들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우는 척을 하는데 이건 당장 일어나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쩌면 인두껍을 하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치가 다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보고 그간 고생 많았다며 몸조리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눈을 피해 두꺼운 현금 봉투를 주시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진 듯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때는 시아버지께서 출산 5개월 전부터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두고 시어머니는 집안에서의 시어미 권위를 무너뜨리네 어쩌네 하면서 시아버지를 앙칼지게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도 하기 싫다며 묵묵히 듣고만 계셨죠.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늘 그렇듯이 오밤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만 남편을 호출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또 시댁으로 출근 준비를 해서 갔죠. 다음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더니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동생이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 안 하고 논 지도 꽤 됐잖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업이라도 하게 동생에게 돈 해주자고 했나 봐. 아버지는 취직 자리는 알아보지 무슨 사업이냐고 난리를 치셨던 거고. 어머니가 울며 불며 그것도 못 해주냐며 난리를 치며 아버지에게 그럴 바에야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사업자금 해준다고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였어. 결국 PC방 사업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딱 한 번만 해주시기로 했어. 잘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돈이나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저도 경제에는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PC방은 사양사업이었는데 하필 골라도 그 업종을 고른 거였죠. 시동생은 전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PC방 사업을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픈할 때 가보니 가게도 삐까뻔쩍하게 크게도 했더라고요. 몇 년 전 우리 결혼할 때는 돈이 있네 없네 했으면서 못해도 저희 전셋집 얻어준 돈의 몇 배는 들인 티가 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PC방 사업도 잘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시동생은 결혼할 때 아파트에서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남자가 결혼할 때 번듯한 집을 한 채 해가야 한다면서 몇 달 동안 시아버지를 조른 뒤에 얻어낸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남편과 저에게 시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과 저는 맞벌이하며 애 둘을 키우느라 저축할 돈도 없었는데 1,000만 원은 가당치도 않은 돈이었죠. 남편은 그렇게는 못해주고 3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드린다고 하니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하더군요. 네가 결혼할 때 집에서 가져간 게 얼만데 고작 300만 원만 내놓는다는 거니? 넌 여전히 나를 네 애미 취급도 안 하고 네 동생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하도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남의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그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리고 그럴 거면 아예 결혼식장에도 오지 마라. 남편도 할 말이 많았겠지만 좋은 날 앞두고 차마 그럴 수가 없는지 500만 원까지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돈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해주었죠. 어렵게 만들어준 돈을 줄 때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온 날부터 저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동생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애가 집에서 귀하게 커서 손에 물을 많이 안 묻혔다고 하니까 행여나 둘째 시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요즘 젊은 애들 귀하게 커서 명절 때 시댁에서 일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더라. 스트레스 쌓이면 그게 다 남편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둘째는 시댁 스트레스 안 줄 생각이니까 네가 알아서 요령껏 해라. 너야 오랫동안 내가 다 가르쳐놨으니까 명절 지내는 거 일도 아니지 뭐. 속은 부글부글 끓고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고 싶었지요. 괜히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만 미워지더군요. 정말 동서에게는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실 때만 시어머니가 잔심부름 정도만 시켰죠.
그러면서 둘째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지다며 시아버지 앞에서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기도 안 찼어요. 시동생이 운영하는 PC방은 기어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시동생은 PC방 하던 자리에서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어서 그때 한창 유행하던 감성 주점인가 뭔가 한다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또 한 차례 난리가 났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공세에 몇 달을 못 버티시고는 결국 시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는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이 안 되면 더는 해줄 돈이 없어. 둘째가 PC방 한다고 가져간 돈이랑 결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이번에 가져갈 사업 자금까지 합한 거에 비하면 네 형에게 진짜 돈 한 푼 줘본 적이 없다. 결혼할 때 꼴랑 빌라 전세금 하라고 5천만 원 해준 게 단데 그에 비하면 너는 10배도 넘게 먹었어 이놈아. 그래서 나한테 마지막 남은 변두리 3층짜리 건물은 첫째에게 양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거기 시세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알지? 그거 첫째한테 주면 그간 둘째가 가져간 거랑 비등비등해질 거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건물을 왜 남편에게 주냐며 쌍심지를 켰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는 그럼 첫째에게도 안 주고 시동생에게도 사업자금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째려보더니 한참 후에 시아버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감격해했고 남편은 건물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담보대출이며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한 채 짓겠다고 했어요. 마침 그 당시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는 남편의 연봉이 엄청 올랐을 때였죠. 이제 남편과 제게도 해가 드는가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빌라를 올려봤자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땅값이며 집값 오를 일 없다고 공사비도 못 뽑는다고 했지만 남편은 빌라를 짓고 아예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라며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각자의 계획대로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이 오면서 편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던 때였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어 치료 중이신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네 아버지 성격 맞추고 사느라고 마음의 병이 들 지경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입원이 이렇게 되고 나서 앞으로 똥수 받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이참에 나는 네 아버지랑 황혼 이혼인가 그거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미 재산은 다들 분배했으니까 지금 네 아버지랑 살고 있는 이 집만 위자료로 날 타오. 내가 네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는 첫째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천천히 이야기해서 알려줘. 그런데 너무 오래는 못 기다리니까 다음 주 중으로 결정해서 알려다오.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었죠. 지금껏 살면서 시아버지 재산 이리저리 빼서 시어머니랑 시동생 입에만 들어갔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아픈 기색을 보이니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남편은 저를 붙잡고 가만히 아무 말도 말라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뜻을 전했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하루가 지나서 남편 보고 그렇게 하라며 일 처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아파트는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가고 시부모님들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오셨고 치료가 잘 된 덕분인지 팔 한쪽만 조금 불편하실 뿐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우리의 빌라가 다 건축될 무렵에 동네가 갑자기 신도시 지정이 되고 지하철이 들어온답니다. 더군다나 저희 빌라가 있는 인근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집가도 많이 오르고 매매가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에 몇 배가 올랐죠.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시아버지는 건강을 거의 되찾으셨고 빌라 건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남편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한 후 1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했다더군요. 시동생이 주점인가 하면서 주방 아줌마와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낡은 아파트를 팔아 위자료와 양육비로 주었다더군요. 원래는 양육비를 매달 지불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시댁 식구들을 믿을 수 없다며 일시불로 달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진짜 똑똑했던 거죠. 그 후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새 빌라의 저희 집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이혼하고 가게 장사도 안 되고 겨우 집 한 칸 마련할 돈만 건졌어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우.
그래도 당신 핏줄인데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요? 듣자하니 건물값 엄청 올랐다면서요. 우리는 다시 합치고 둘째는 밑에 집 한 채 명의 이전해줘요. 부탁할게요. 시아버지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자식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다고 하고서는 뒤돌아 앉으셨죠. 시어머니는 그전처럼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눈짓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 대신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당하고 산 세월이 얼마이며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요. 그리고 번지도 잘못 짚으셨어요. 이 건물은 아버님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제 거예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나 시동생 이곳에 들일 생각 없으니까 꿈 깨세요. 그리고 아버님도 설마 어머님이랑 합치실 생각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집이랑 생활비랑은 어머님이 마련해서 모시고 가셔야 할 거예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곳에는 찾아오질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끌다시피 해서 건물 밖으로 내쫓고는 한참을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시어머니 쪽에다가 소금을 가져다가 한바탕 흩뿌려 놓았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가신다는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이었더군요. 진짜로 그 뒤로는 한스러운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그렇게 개모티를 내며 남편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수치스럽고 한스러운 세월을 살게 했던 시어머니. 능력 없고 무지한 시동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결국은 빈털터리로 여생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빈곤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잠옷 씁씁해 하더라고요. 지금은 두 사람 다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눈에 도끼가 빠지시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